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큰 강점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바로 그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한미연합사 조직이 일본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 윈윈인데 조금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좀 타협을 하자. 그를 이제 물밑에서 이제 좀 협상을 했던 게 그런 그 주한미군 전후회라는 조직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하고도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예. 자기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트럼프의 최고의 관심사가 국내 문제에다가 지금 지정학적인 요인을 놓고 본인 이 트럼프의 생각이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에도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우선을 둘 것인가. 물론 뭐 국내 문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정책 문제지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낼까요? 이제 좀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그 어젠다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더군다나 뭐 어떻게 보면 그 북한 때 이제 노벨상 탐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더 판이 더 커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거고, 특히나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애초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쌓였고, 이게 제가 5월달에 이제 엘브리지 콜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보좌관 이제 지금 후보자로 지금 올라 있는 사람도 네.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불만은 그겁니다. 결국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 위협 순위가 떨어지는데 러시아는 이미 침몰하는 배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지금 집중 온전히 자원이 한정된 거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면 중국에 해야 되는데, 그 자원들이 지금 타이완에 갈 무기들도 지금 다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 타이완 재무장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의회에서도 어차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우리 6.25 때 어떤 그 휴전 상황처럼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데이 원으로 아젠다로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재미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푸틴 대통령도 순순히 현 시점에서 이제 휴전하자라고 동의를 할까 생각하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손을 떼면 좀 더 밀어붙여서 정말 이제 자기가 원하던 전략적 상황을 한 두세 달이면 더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전 세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밖에 없어요. 푸틴 대통령이 오늘 끝내자 그러면 오늘 끝내는 거고, 내년 5월 달에 끝내자면 내년 5월 달에 끝나는 건데,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손을 뗀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천일 만에, 만 3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전쟁을 멈출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강력하게 여기 선 넘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어떤 선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선까지는 그 선을 넘어서라도 충분히 저는 푸틴 대통령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 김동현 작가께서 대만 문제 조금 언급하셨거든요. 네. 공화당, 특히 트럼프가 보는 대만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집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실리콘 이제 그 쉴드라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때문에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대만을 지키고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볼 기회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때 네. 아마 입장이 나오지, 현재까지 나온 발언으로 봤을 때 보면 대만에 대해서 굳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나, 직접적인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대만 둘 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돈이 많은 나라, 매우 부자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기여분이나 도네이션을 요구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직접적인 돈이 됐던 아니면 다른 식의 뭔가에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미국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의외의 결과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위분담금 당장은 저희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5월달에 엘브리지 콜비 네. 하고도 이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의외로 한국이 첫 타겟이 아니라 타이완이 첫 타겟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공화당 내부에서는
타이완의 이게 방위비 무임 승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고 너네가 이제 말로만 강경하게 중국어 나오고 결국은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네. 게 불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타이완에 대한 결국은 이제 네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라라는 압박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네. 우리나라 국방부나 우리나라 용산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날아오는 화살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9배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놓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리한 화살촉을 타이완으로 돌릴 방법을 지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이완의 무장에 대해서 미국산 무기를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쪽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지만 미군 주둔을 놓고 자꾸 오키나와에 있는 일본과 팽택에 있는 한국을 놓고 방위 분담을 하라 그러는데 대만은 지금 군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해주겠다 그러면서 훈련을 매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리데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우리가 뒤따라갈 거 아니냐라고 재촉한다면 트럼프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오늘만 해도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잠깐 이제 언급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군에서 미 해군, 공군, 육군, 뭐 해병대 중에서 제일 고민은 해군이거든요. 미국의 조선 역량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정말 풀빵 찍어내듯이 이제 그 해군력을 증강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방위비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걸로 뭐를 할 수 있겠느냐 단기간 대한민국은 조선 역량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당신이 우려하는 바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들여서 미국 배를 만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울산이나 거제에 있는 조선 산업이 유지되고 산업 상태가 유지되고 그 돈이 결국 대한민국 안에서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그 방위 협력이라는 방위 분담금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할 건지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주한미군은 말뚝이야. 한반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건 안 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감내를 해왔는데 저는 이참에 오히려 그걸 통 크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한해서는 몇 퍼센트 규모에 한해서는 미국이 뭐 2주일 정도 뭐 한 달 정도 사전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대한민국한테 대해서는 뭐 이를테면 F-35 지금 전투기에 대해서 자율적인 여러 가지 권한을 좀 달라든지 뭐 좀 더 많이 나가면 이제 핵무장과 관련돼서 우리한테 뭔가 선택권을 주든지 할 수 해달라라고 하면 이것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대만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추상적이지 않은 게 주한미군 팽택에 있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발생되면 팽택 주한미군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팽택 주둔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할 뿐더러 플러스 타이완과 동남아시아 방위권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배를 더 분담할 게 아니라 9배를 나누기 9로 하자라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이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미국 셰일가스 많이 나지 않냐. 앞으로 당신들이 수출을 언젠가 해야 될 건데 우리가 LPG나 LNG 가스선을 만들어 줄게. 대신에 당신들은 그거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를 갖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들 셰일가스 우리만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상업적 제한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걸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사실은 판에 너무 늦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그때 판세 읽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어쨌든 적기지 공격이나 이런 것도 사실 타이완을 의식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우주 사업에 있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우주군 창설 제5군으로서 이제 만들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그때 우주군을 승인하면서 그 1년 뒤에 일본에서도 제2우주 작전대라는 걸 만들고 그런 개념을 했고 그 인공위성에서 그 이미
미일 간의 그런 우주 협력이라는 그런 어젠다를 다 세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자유로운 이제 그 항해 작전에서도 이제 미일 간의 소위 말해서 역할 확대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 방위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일본이 이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일본도 그 대가로 이제 원래는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샀어야 되는데 우리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대신 우리 역할을 헌법 개정 그런 이게 딜이 가능했던 건데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은 그 부분에서 늦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라는 상대 어쨌든 그 이슈가 더 큰 거였기 때문에 애초에 이 포커 게임을 할 수가 없었던 국내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네. 그 판세를 이제 일본이 다 세팅을 했고 이제 뒤늦게 이제 바이든 들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점자가 일본이다 보니까 좀 이게 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인 조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명히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도 그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의 관점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가령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결국 중국이 군축 협상장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INF 조약 탈퇴하고 미국 중거리 배치를 한다는 거였고 네. 지금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이미 배치를 한번 했었고 일본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존 볼턴도 얘기했던 게 한반도도 그 유력한 배치 후보지다.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과의 견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선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 대중국 포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협약 뭐 정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공급망 관련해서 IPF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커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되었던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뭐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사실 저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커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호주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관련돼서 앵글로색슨 어떻게 보면은 이 동맹으로 이제 간주되다가 필라 2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본의 참여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체제가 계속된다면 다음은 한국이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데 대해서 적극성을 이제 보이면서 사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대결, 특히 이제 군사적인 대결이 있을 때 이제 한국 뭐 그다음에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이제 심리스하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 흐르듯 원활한 체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하고 지금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의 관심이 북한이라는 우리 북쪽에 있는 특정 세력에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딜을 하거나 협력을 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묶어놓는 거고 우리 그 족쇄를 우리 스스로 풀어버리고 좀 더 넓은 쪽에서 미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여러 가지를 맞춰보면서 한다 그러면 제안해볼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이제 재선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변한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사회의 이제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꼭 해야겠다라는 이제 다급함이 아직은 이제 없는 게 이런 이제 생각을 구체화하는데 좀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방위분담금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돼 있는 건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물론 막판에 잘리긴 했지만 직전에 CSIS에서 한 11월 달에 그 대선 직전에 강연에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결국 이제 그때도 동맹의 부담 분담, 그러니까 부담 분담이라는 게 비용 분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동맹마다 이제 처해진 이제 지형적 환경이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매트릭스화할 것인가. 그래서 국방부 내부에서 자기 지시로 동맹국마다 그 기여를 매트릭스화하는 것을 자기가 작업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사안별로 물론 그게
얼마 물론 자기네 내부의 셈법에 따라 하는 거겠지만 그걸 이제 매트릭스화하는 거를 해가지고 곧 선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주 뒤에 잘려가지고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가 네. 공언을 하는 것처럼 그 이 기여를 그냥 우리 이렇게 기여했어 이게 아니라 이게 철저하게 수치로 보여주는 걸 그 내각은 강조했던 것 같고 그게 연장선이라면은 그걸 이제 수치화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여하고 있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네. 뭔가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손에다가 쥐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우리가 되게 빠르게 FTA 협상 재협상 요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편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편하게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픽업 트럭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저거는 그냥 자동차 중에 하나 짐차일 뿐인데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을 상징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2040년인가요? 35년인가까지는 자국한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내가 어쨌든 미국의 정신을 지켜냈다라는 이제 이 말을 할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사안들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1960년대, 70년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의사결정권에 있는 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생각들 아까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매트릭스 체제의 어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물샐 틈 없는 여러 가지 전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것만 챙기기도 좀 바쁘다는 거죠. 뭔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챙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적당히 먼저 알아서 이를테면 뭐 동남아 국가와의 어떤 군사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 현대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생색내게 해야죠. 생색내게 하면 알아서 도움을 주고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한반도에 가둬놓는 입장에 계속 간다면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만만한 정말 때리기도 좋고 딜하기도 좋은 상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족쇄에서 빨리 벗어난다면 오히려 역이용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그 일본의 전 총리 당시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가 이게 미국의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기시다가 이렇게 연설을 하면 그 뒤에 카몰라 부통령, 그러니까 상원의장이죠. 네. 하고 이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이게 두 명이 딱 앉아 있고 기시다 연설이 명연설이에요. 명연설을 많이 했던 게 미국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이 혼자 이 부담을 지기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도모다치 정신. 일본은 친구로서 그 미국이라는 거인이 그 반세기 동안 어떤 세계 경찰 국가로서 짊어왔던 짐을 부담하겠다. 기꺼이 부담하겠다 했을 때 그 뒤에 보면 카몰라하고 이렇게 하원의장 공화당 사람 있는데 하원의장이 부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구절에서 고개를 엄청 이렇게 끄덕입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문제에서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이 부분은 이제 카몰라 쪽에 이 입장을 들어주면서 양쪽 다 잡았다는 약간 그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근데 그 연설이 어떻게 작성됐냐고 제가 일본 그 전문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범정부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대요. 그 연설을 그러니까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수사법이나 대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동맹이야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미국이 가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특히나 이 공정한 부담 분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짐을 덜어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굉장히 통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자, 북한이 이 특수 폭풍 군단인가 한 친구들 10,000명 이상을 보내기로 했다고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우리도 무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국가 전략에서 트럼프가 간지러운 부분입니까?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끌고도 그만 안 끌고도 그만 오히려 잘못 끌고면은 따가울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뭐 트럼프가 전쟁을 이제 끝내겠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보냈으면 일찍이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리스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가령 제가 한화 미국 법인의 지금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 네. 미국 법인장인데 그분하고 예전에 이 문제에서 우크라이나 초창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화 방산 쪽에서는 또 고민이 뭐냐면은 무기 지원을 혹시나 가게 된다고 했을 때 K9 그 한국산 최신형 무기가 러시아에 탈취될 경우에 네. 그게 기술. 역으로 북한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저는 단순히 얘가 이렇게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지금 전장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그게 의외로 트럼프가 휴전을 개시를 했어도 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결국은 김정은도 지금 도박을 건 거거든요. 북한에 이제 파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만 명이 그치지 않고 추가 우리도 보면 베트남 전쟁 결국 30-40만 명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병력을 채워야 되고 뭐 외화벌이가 됐든지 뭐 어딘지 간에 계속 보내야 되는 커미트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부상당한 사람들은 결국 본국에 송환됐을 때 그 체제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작인 굳이 무기 지원이 아니라도 여러 방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무기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겠죠. 어쨌든 뭐 미국도 커밋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바뀌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어떻든 이제 판단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죠. 사실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막 미국이 움찔움찔할 때, 이를테면 이제 올해 초반 같은 경우 이제 할 때 유럽 국가들이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옛날 무기라도 다 보내줬거든요. 저게 네. 도움이 될까 싶었던 뭐 대표적인 게 호크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군도 이제 다 치워서 지금 창고에 지금 이제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의외로 효과를 발휘하고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 공격하는 거를 이제 막아내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되는 무기인데 이런 무기를 차라리 일찌감치 보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걸 했을 텐데 뭐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정말 이제 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가 이제 끝내자라고 해서 그게 끝날 때 되면 우리가 뭐 더 이상 나설 여지는 사실 없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네. 예, 이럴 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건 배경이 이렇습니다. 물론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을 압박할 내용 중에서 경제적인 이슈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압박하는 가운데서 뭐 관세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다가 분명히 줘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너의 도모다치지 친구이지 우리를 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우리도 불편하다라는 거를 애둘러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현 작가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최윤용 박사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모다치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역임한 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암참에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특히
방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군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은퇴하시면 그렇죠. 방산업체에 네네. 대부분 고문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정부에게 팁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두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미 외교 전략이든지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통상, 군사, 자금 모든 전략의 핵심 로비스트들은 군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 국방부에 있지 국무부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고서 이분들을 하나의 네트워킹화하는 작업.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이런 그 말이 너무 세게 나오는 사람에게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큰 강점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바로 그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한미연합사 조직이 일본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역사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 어떤 KDVA라고 그 주한미군 전후회라는 게 생긴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6, 7년 정도 됐는데 그 1대가 샤프 회장이 샤프 사령관이고 2대가 그 브룩스 사령관입니다. 근데 보면은 물론 로비스트는 아니죠. 근데 그 가입 조건이 뭐냐면은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복무했던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했던 한국군 장교, 네. 병사, 예. 카투사나 뭐 통역병력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걸로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쨌든 전역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거기 있던 이제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국면에서 그분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맹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다 윈윈인데 조금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좀 타협을 하자. 그를 이제 물밑에서 이제 좀 협상을 했던 게 그런 그 주한미군 전후회라는 조직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하고도 인터뷰했던 것 중에서 예. 자기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한미 이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한국 측에서는 아직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 레가시를 너무 많이 써먹은 것 같다. 주한미군 전후회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 이제 얼마 남지 물론 존중은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이 이제 미래의 관계 지향적으로 되려면은 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미 forgotten war인 거고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우려먹고 있다 한국 측에서 존중을 하지만 네. 그 이상의 나레이티브가 나와야 된다 써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이제 갔다 와서 그 같이 복무했던 이제 윤장호 병장 이제 하사로 추대됐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나레이티브로 이제 쓰인 것처럼 그런 이제 함께하는 거지 앞으로 무엇을 같이 했느냐에 대한 나레이티브를 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도 강조를 했었고요. 네. 저는 어떻든 미국과의 관계 우리가 되게 미국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작가님 이제 책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부족한 것은 그런 관계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누군가 미국과 관련된 뭔가 라인을 구축했어, 좋아 했지만 그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그 라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큰 손실을 매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몇몇 기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 관리를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는 그런 지속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을 어떻게든 좀 고쳐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이랑 척지고 다시는 안 볼 거 아니라면.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면들이 많죠. 그럴 때 한시적으로라도 우리 목소리와 함께 공명을 이뤄서 뭔가 이야기를 잘 듣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좀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는 뭐 많은 분들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향후 한 10년 정도는 어떻든 일본과의 호흡을 적당히 맞춰가면서 미국이라는 존재, 다른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로서 활용할 여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한일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에 대한 요구를 하면 최소한 들어주는 척은 할 거거든요.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얼마나라도 받아내고 서로가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딜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지금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